예쁜 언니, 똑똑한 언니, 웃긴 언니, 통큰 언니. 세상 멋진 언니들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보는 멋진 언니의 이혜원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멋진 언니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제 소개 와, 잠깐 할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육 전문 기자를 오래 한 교육 전문지 편집자 출신으로 지금은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종임이라고 합니다. 교육대 기자 TV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 모든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꼼꼼히 보신다고.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학령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관심이 오늘 아주 많습니다.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16년간 교육 기자로 일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오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부 기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자를 했고 네. 우연히 이제 교육 쪽을 맡다 보니까 취재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전국 방방곡곡을 좀 다니면서 네.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음.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자더라.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쉬는 네. 시간에도 자고요. 이렇게 입시율이 높은데 부모님들 아시면 굉장히 놀랄 만큼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고 제가 학교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행복하지 않았고 엄마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들이 다 하나같이 힘든 과정에서 주변에 도움을 어디다 요청하냐면요. 네. 맘카페에 요청을 해요. 그렇죠. 맘카페에 글 남기고. 그렇죠. 근데 맘카페에 누가 대답을 하죠? 광장? 옆집 엄마가 대답하죠. 옆집 엄마가. 오. 근데 다 같이 모르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카더라지. 과연 그렇죠. 네. 카더라인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서 기사를 쓰다가 이 기사에 대한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넘어온 게 교육대 기자 TV입니다. 어머, 정말 큰일 하셨네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감사해요. 겪어왔던 길이에요. 그렇죠. 네. 물어볼 때가 생각보다 없고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치 내 치부를 들키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솔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옆집 아이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심지어 저는 네. 제 이름을 밝히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물어보실 수 없죠. 익명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볼 네. 수 없죠. 왜냐면 제가 이 아이를 좀 일찍 낳기 학원도 때문에 잘 못 보내셨을 것 모르죠. 같아요. 모르니까 못 보냈고 첫째는 몰라서 못 네네. 보냈고 전화 상담을 먼저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뭐 학원에 그냥 보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은 사례가 있는데 네. 제가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거의 1,000억 정도의 부자였는데 네. 그분의 성공담을 막 들을 때는 아주 청산수처럼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아니 근데 우리 아들이 철만 들으면 나 이 1,000억을 바꿔도 좋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칩을 수도 있겠지만 기사를 열심히 쓰고 제가 데스크였거든요. 굉장히 일찍 네. 이제 데스크가 돼서 편집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기사를 열심히 취재를 해서 썼는데 안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 신문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휘발되는 거예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날새서 쓴 기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편집장으로서 얘네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플랫폼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하다가요. 네. 유튜브 주변에서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던데 근데 저는 유튜브를 너무 몰라서 짬짬이 알아보면서 제가 회사에 얘기를 했죠. 제가 작게 시작을 해볼 테니 회사에서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제가 퇴근한 다음에 제가 일을 하겠다. 잠을 4시간 자면서 조금씩 했던 채널이 지금 커진 거죠. 와. 네. 한 3개월 만에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에 관심이 많고 사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받았다고 들었어요. 많이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생각을 하니까 네. 바야흐로 한 20몇 년 전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을 우리 집에 부르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그 주인공 성기훈이 살던 그 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빠는 목 쑤셨고 엄마는 집에 이제
들어오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셨는데 생계 안정이 계속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저는 착한 딸이었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종종 하고 오빠랑 같이 뭐 신문 배달도 한번 해보고 근데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새벽에 개가 너무 짖어가지고 아침에 뭐 우유 배달도 한두 번 해보고 땀 흘려가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제 모습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저의 이런 얘기를 잘 몰랐어요. 왜냐 저는 교복 속에 감춰진 아이 그 90점 이상 받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제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용서 숨치는 이런 감정들을 아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 가정 형편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운영을 하시면서 혹시 기억나는 뭐 댓글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다 보는데 그 수위가 점점 세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수위냐? 부모님들을 걱정하는 수위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한 가지는 댓글 한 가지는 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말씀을 나눴던 그 영상에 댓글이 이런 게 남겨졌어요. 15개월 아이 아빠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하지 못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남긴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한국 나라에서 3살? 그렇죠. 아이가 조금만 산만해도 ADHD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워킹맘이라 책을 못 읽어줬는데 문해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남겨지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이 걱정을 어떻게 달래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이 심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저도 영상 보면서 네네. 걱정되는 거 익명으로 댓글을 좀 달아야겠네. 근데 딱 아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약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아이들 키우면서. 물론 지금도 ING 중이시지만. 왜 없어요? 있죠. 너무 많죠. 저는 학업보다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부모와 자녀들의 유대 관계를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좀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게 관계성이 있죠. 너무 중요하죠. 네. 교육 전문가들을 엄청 많이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많이 만났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또 뭐였어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조회수 많이 나온 분이 가장 기억에 그렇죠. 남지만 조선미 교수님을 저희가 저희 채널에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코너예요. 그 중에 일부의 메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교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가 둘이에요. 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육아서대로 그대로 아이한테 해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첫째를 키웠던 노하우도 있는데다가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도 너무 많으니까 좀 여유롭게 그냥 육아서는 그냥 차치하고 그냥 되는 대로 길렀는데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에게. 둘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걱정스러운 마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주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좀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걱정들이 그래 생각해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한번 떠올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가면 좋다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많이 맞아요. 다녔는데 네. 여건이 엄청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았었으니까.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네네. 그래. 그럼 리언아 언제부터 기억이 나니?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때부터 기억이 난대요. 울커니. 둘째한테. 그때부터 다녔어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많은데 네, 내 맞아요. 아이가 잘 돼야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있죠. 많이 있고 저 엄마 뭐 한대? 저 엄마 유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통해서 뭐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부담이 100배죠. 학원 있을 상담도 것 사실 같아. 제대로 못 다녀요. 그쵸? 예, 다 알아보시기 전화 상담 때문에. 먼저 하고 가지 않나요? 목소리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목소리도.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는 전혀 못 알아보시는데 저를 유일하게 알아보는 곳이 있어요. 학원. 대치동. 대치동 지나가면 다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키워야 되겠다. 아이들이 혹시 뭐 압박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아직 어려서 없나?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직은 너무 해맑아서 엄마 나 유튜브 나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된다. 너 나오면 다 알아볼 거야. 그렇죠. 너 공부 잘해야 돼 나오면.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압박감.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 얼굴이 알려진 아이로 컸기 네네. 때문에 나중에 있죠. 커서 이제 어렸을 때는 대화가 안 됐지만 나중에 커서 좀 질문을 해보니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음. 나도 얼굴을 알려지지 않게 키워볼 걸. 네네. 그랬으면 우리 아이들이 편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해봤지만 근데 뭐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그러면 이 속에서 또 편안하게 키워보자.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실을 깨우쳐 주고 여기에서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점점 더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편안한 왜 우리가 누웠을 때 이렇게 편한 방법을 좀 찾는 네네. 것처럼 아이들도 찾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네. 작은 애는 축구 유니폼의 백넘버 때문에 축구를 안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성이 똑같이 안에 번호도 19번이었었어요. 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빠를 오버랩되네, 계속. 번호 바꾸면 안 되냐고. 계속 얘기를.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에 19번은 아빠잖아.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아이도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 얘기를 하면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약간 서운해할까봐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래서 이랬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각이 더 우리보다 깊었던 거죠. 네, 배려해서 엄마 아빠. 배려했던 거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럼 바꿔도 돼. 뭐 그래서 이제는 안으로 안 하고 영어 이름을 쓰기를 다른 이름을 쓰는데 그래, 너가 원하는 방법이 그렇고 그게 너가 조금 더 편안하다면 그런 방법을 써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점을 찾는 거죠, 본인들이. 네. 부모님이 유명하면 부담이 있겠죠. 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 약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물론 유튜브는 잘할 안 나오는 거니까. 걸로. 자녀 교육에 뭐 절대 공식 뭐 이런 게 있다 들었는데. 제가 자녀 교육 절대 공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키우면 가장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연구했죠. 제가 살펴본 답은 이겁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부모님이 바뀌어야 돼요.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면 사실은 부모님의 행동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기 전 내가 바뀌어야지 아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성인 된 다음부터 안 바뀌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네. 그죠, 우리도. 네네. 제가 강연을 요즘 많이 다니거든요. 전국 곳곳을 강연을 다니면 네. 99%가 딱 이 질문이 나와요. 두 가지인데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냐 이거랑 두 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아이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냐 중독을 알고 보면 부모님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 집에서. 맞아. 그러니까 아이를 바꾸기 전에 나부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민망해서라도 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책 이렇게 잡고 핸드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굿즈로 그걸 만들까도 싶었어요. 만들어주세요. 책으로 그럴까요? 책으로 뒤에는 핸드폰 있는데 겉표지는 책인 거죠. 이 정도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부모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한간에는 게임을 어렸을 때 했던 친구가 지금 게임 큰 회사 대표가 되잖아요. 적절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걸 살려주고 게임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정말 베스트 케이스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일부고 요즘에는 그냥 남는 시간을 다 스마트폰을 쓰는 게 사실 목적성 없이 그냥 흘려보는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보잖아요. 그것만 보다 보면 나중에 책 읽을 때 너무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문해력은 정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가 아이들은 안 되니까. 네네. 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뭐 다는 다 되는 아니잖아요. 건 아니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는 비법을 사실 너무 많이 물어보시죠. 상위 0.1% 공부 이야기라는 코너명으로 제가 이 코너를 굉장히 오래 운영을 했어요. 수능 만점자, 아이비리그 합격생. 네. 를 정말 많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부모님의 공통점과 아이들의 공통점이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냐? 저도 아들 둘을 키워야 되니까요. 네. 근데 첫 번째, 학생들의 공통점에서는 사실 하나로 귀결되는 공통점은 없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공부법도 다르고 다만 공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태도 면에서. 내가 공부를 그러면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 음. 이게 공통점이었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해서 조금 더 열의를 보내시고 이럴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런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을 신경 쓰신 부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즉 학습 능력보다 집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집안에서 좀 다독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역할을 잘하신 분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은 더 점수를 잘 받는데 기여를 하지 가로 않으셨을까. 열고 저는 약간 눈치. 아이들도 부모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네. 부모님을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능력보다 비인지 능력을 우리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그 캐럴 드웨기라고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동일한 기준에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량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보고 있니려나? 그 공부량에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량이 단순히 엉덩이를 그냥 책상 의자에 많이 붙이고 앉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요즘의 공부량은 이겁니다. 순수한 공부량, 이거더러 순공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순공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자습을 한 시간에서 경쟁력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 잘 보세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듣죠. 수업을 들어요. 학원에서도 듣죠. 인강으로도 듣죠. 과외 선생님한테 듣죠. 계속 듣기만 해요. 이 지금의 환경은 학원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에서는 사실 경쟁력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이거를 내 것으로 어떻게 순공 시간에 소화하느냐. 더 많이 소화하는 점수를 잘 받고 1등급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요. 요즘 인터넷만 검색하거나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양한 공부법이 다 나오거든요. 이걸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찾는 하면서 친구들이죠. 내 걸로 만드는 네네. 거. 대표님의 아이들은 네. 어떻게 공부를 저는 하나요? 일단 초등이니까 초등 때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앉아서 맞아. 숙제를 내가 시키지 않아도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네. 포인트, 그 목표. 이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달리라고 할 수는 없죠. 초등이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 습관을 좀 만드는 데 초점을 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학교를 좋아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대한, 제가 그렇게 학교에서 보냈던 시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좀 좋아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학교 가기 전부터 학교는 너무 즐거운 곳이야라고 제가 거의 세뇌시킬 정도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다행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막 전교생 중에 제일 먼저 가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학교를 좋아해서 사교육은 시키지 않지만 방과후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열심히 학교 내에서 하는. 네네. 그걸로 하면서 선생님하고 더 유대관계를 좋게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러고 집에 오면 한 4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딱 6시까지 1시간 정도 구몬을 하거든요. 학습지도 하고 제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분량으로 오늘은 딱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를 주말에 짜놔요. 그 정도까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었죠. 습관 잡는 거에서 저는 만족. 나는 초등 때 저 정도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보다 나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습관 만들었으면 오케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프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공부 말고도 뭐 악기, 운동 뭐 여러 네. 가지 다 하는데, 혹여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런 거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그거는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초등 때는 유일하게 중고등 외에 가장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여유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거 뭐 악기든 예체능은 한 가지는 꼭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원을 한 번도 못 다니다 보니까 그 여자들의 소녀들의 로망이 발레. 피아노를 한 번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악기 다루는 남자로 키워야 되겠다. 제가 로망을 갖고 얘를 6살 때요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아이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제가 넣어버린 거죠. 음. 상의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갑자기 아. 엄마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음.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이 이렇게 된 구조였어요. 방이 여러 개가 있고 그 방에 한 명씩 한 명씩 선생님이 10분씩 레슨을 보고 선생님이 다시 만나는 구조였어요. 다른 방 다 돌고 올 때까지 50분 동안 그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구조였어요. 연습하라고 하고 선생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방에서 그 작은 방에서 아까 기다리기 좀 길다. 길죠. 어. 너무 길어서 이 친구가 저희 아들이 완전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오. 선생님을 만나는 40분 동안, 응. 4, 50분 동안 그 방에서,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한 달 반 지난 다음에 얘가 너무 피아노 학원 가는 거를 싫어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알고 알아보니까 이 방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더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학원을 맨 처음에 첫 출발이 학원에 대한 그 인식이,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구나. 아이한테 물어보지 않고 선택한 저의 잘못이었고. 첫째죠. 첫째. 그냥 엄마. 저도 첫째는 우당탕탕 뭔가 실수가 그러니까요. 진짜 많았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좋겠거니 이렇게. 아니 얘한테 도움이 될까봐. 될까봐. 정서나 뭐 이런 거에 내 돈 들여갖고 막 안 다니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조금이라도 뭐가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정작 얘는 관심도 1도 없는 거야. 네, 맞아요. 지금 말씀 나누다가 생각나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생각나네요. 뭐냐면 뒤늦게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 50일 정도 앞둔 부모님이나 수험생들께 하고 싶은 사실 대입은 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늘 바뀌어요. 안 바뀌는 키워드가 딱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전엔 스카이로 불렸잖아요. 요즘엔 스카이 가면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의대에 못 간 루저라고 생각해요.